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안느야. 눈치 싸움. 어쩌라고? 엔서야. 김범래입니다. 오늘 방송은 굉장히 특별한 방송. 스페셜 방송. 게스트분이 오시는 방송인데 무려 2년 만에. 와우. 지직선이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것도 소름 돋는데 게스트가 2년 터울로 다시 왔다는 건 더 소름이 돋는다. 맞아. 그 분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 심지어 탄생연도가 우리랑 같잖아. 아, 그 그치. 다른 채널에서 이제 저희에게 놀러 오셨던 분인데 21년도에 놀러 오셨다가 23년도에 다시 오신 약간 분. 금이환향 느낌. 어. 들고 오셨어. 맞아요. 오늘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소개를 안느님이 해주시죠. 제가요? 네. 근데 이 채널 지직선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채널인 것 같아요. 일명 후미. 후미? 아니야, 호침이야. 안 들어봤네. 죄송합니다. 안 들어봤어. 근데 저도 즐겨 듣는 채널이고, 약간 채널도 이제 약간 급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한 채널이다 보니까 약간 동년배 느낌도 좀 있고. 아, 그치. 네, 그래서 후려치는 미술사의 신영님 오셨습니다. 왕. 네, 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근데 반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바뀌었네. 맞아요. 이게 시즌이 바뀌었어요. 게스트 올 때마다. 저번에는 한 50대셨나? 아, 거의 60대셨던 것 60대 같아요. 할아버지와 또 반말을 했던 방송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신영님은 거의 뭐 동년배니까 친구지. 말 놓으셔야지. 구면인데 또 신영이라고 부르면 될까? 신영님이라고 반말 모드를 하는 거지 버릇이 없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신영님 자기소개 부탁해. 네, 소개는 존댓말 하지 상관없는. 그렇죠. 네네. 청취자분들께 존댓말로 해야 되니까. 저는 후려치는 미술사 팟캐스트에서 이제 해설을 맡고 있는 신영이라고 합니다. 네. 해설. 그 채널 소개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희도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됐는데 오래됐지. 4년. 19년부터 한 거 아니야? 그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사 소개하는 미술 전문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술사를 소개하는. 근데 우리 이렇게 녹음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티타임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는데 스파게티 타임 했지. 스파게티 브레이킹. 신영님이 그 얘기를 했어. 저번에 왔을 때 이제 녹음된 거를 이제 본인이 다시 들어보니 너무 기가 죽어 있더라. 어떻게 한 거야 둘이? 남의 집에 가니까 히스토리를 설명을 하면 그때 안누는 없었고. 그치. 범례랑 앤서만 신영님을 이제 모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겠네. 혹시 안 들어보신 청취자분들은 현대미술 입문이라는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이제 신영님이 처음 오셨을 때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니 너무 기죽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목소리가 지금 어때? 좀 더 좀 더 기가 살아도 될 것 맞아. 같아. 그 질문부터 약간 뭔지 알지? 기죽어 있었어. 기죽었다. 누가 들으면 지지익선 얘네가 기가 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심지어 신영님이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그렇게까지? 그 정도인가?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자신 있게. 네. 근데 맞아, 채널 홍보 좀 기가 막히게 해줘. 그리고 오늘 채널 홍보? 채널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할 게 하나 더 있잖아. 맞아. 오늘 이유가 있잖아. 이거 홍보할 땐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해주셔야. 이거가 뭘지 너무 궁금해하시겠지. 그러시는 분들. 저희 방송에서 책이 나왔는데 채널 명이랑은 좀 다릅니다. 채널 명은 후려치는 미술사인데 이토록 재미있는 미술사 도슨트라는 제목으로. 후려치는 미술사에서 책을 냈는데 제목이 이토록 재미있는 미술사 도슨트.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신영님이 우리 3명 다 책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목을 보고 이토록 재미있는 신영님의 아이디어였냐라고 여쭤봤지.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많이 순화됐던 걸로. 출판사에서 후려치는 미술사가 너무 B급이다.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나? 미술사. 이게 출판사와 작가는 아직은 작가가 좀 의리인가? 그 철저하게 의리라고 아, 보면 철저하게 아. 의리다. 음. 오케이. 그치 원래 의도 자체가 B급이었을 수도 있는데 B급을 노리고 후려치는 미술사를 그지. 했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B급이 아니지만. 그 전화가 오면 그 상사 전화 받지. 오셨구나. 마음 한번 가다듬고 이렇게 전화를. 아마 저희가 책 표지는 이제 앤서님이 이쁘게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드릴 텐데 여기에 모더니즘 회화편이라고 어허. 이렇게 부제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부제, 예, 그렇죠. 달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스타 브레이크 타임 때 얘기했듯이 현대미술 입문편으로 같이 콜라보를 했던 방송이 지금 이 책에 녹아 있다. 맞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음. 책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 동기가 확 왔어. 근데 책 안에 보면 알겠지만 풀컬러야. 그니까. 근데 내가 처음에 이 책 가격을 보고 좀 비싼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가 풀컬러인 걸 보니까 풀컬러 치고는 안 비싸. 그치. 요즘 책 다 만 원 후반대 하잖아. 근데 풀컬러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파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림이.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싸다. 22,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데 뭐 인터넷으로 사면 또 10% 할인이잖아. 그치. 2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 무슨 얘기야? 뭐 하는 거야? 세일즈팀에서 나왔고요. 좋아하시는 거. 길벗에서 나온 거야? 세일즈팀에서 나왔고요. CJ 온스타일 보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는 이 책 그 표지 약간 내향형 인간들은 PTSD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 들었던 게 그래. 이 표지를 보면은 5명의 이제 거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치. 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심지어 한 분은 목을 빼고 날 쳐다보고 있거든. 되게 신기한.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는 이제 그 출판사 디자이너들. 아, 그치. 지금 음. 그리신 거지. 이거 아마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지에 넣는 거는. 아 근데 이제 이건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그린 거니까. 그지. 길벗 소속이라고 보면 되지. 내용은 지직선 합방 그 내용 그대로 했다고 보면. 오. 거기다가 이제 아마 더 많은 재밌는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을 것 같아. 분량을 보니까. 그 300페이지가 넘는데 이제 아마 300페이지가 넘더라도 중간중간이 아니지 거의 다 이제 그림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아마 쉽게 읽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얼른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다. 나도. 그리고 또 이런 책들은 그런 재미가 있어. 내가 관심 있는 작가의 챕터를 먼저 읽어보는 뭐 그런 재밌는 방식으로도 좀 독서를 할 수 있어서 좀 기대가 된다. 근데 이제 나처럼 관심 있는 작가가 크게 없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1장부터 잘 보면 되는데 신기하게 이제 목차를 보면 전시실로 구별을 해놨어. 약간 공간학이 좀 느껴지는데 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신영님 전공이 뭐야? 나는 미술이지. 그니까 그런 게 느껴져. 여기 딱 펴면은 컨텐츠를 펴면은 전시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되게 좀 뭐랄까 색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되게 성장을 되게 많이 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예술 문화 쪽에서 그 이 소위 모더니즘 회화가 한번 정점을 찍은 문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합방했던 내용 들었던 기억 나겠지만 그림이라는 장르를 극한까지 완성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정점을 찍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그 시대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다. 그때는 아마 3개의 작품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직도 나. 그거 기억나. 그 계속 덧칠해가지고 이게 진짜 평면이냐. 덧칠돼 있으면 평면이 아니지. 그 얘기를 듣고 높낮이가 있으니까 평면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미술인가 철학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시려는 건 책에 대한 소개와 홍보도 있겠지만 오늘 새로운 또 미술사 스토리를 들고 오셨다. 그래서 너무 기대된다. 모더니즘 다음을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러 왔지. 방금 그 말씀을 좀 더 자신 있게 해주신다면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어. 미안한데. 먼저 방송하자고 하지 않았나? 메일을 받은 건 우리 쪽인데. 자, 우선 다시 나 뭐라고? 청취자 여러분도 잠깐 잊어주시고 다시.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 모더니즘 지난번 방송은 모더니즘에 관해서 얘기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더니즘 다음 미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소위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지. 오늘 그럼
하는 방송 내용은 요 책에 들어있는 그 내용. 다음 내용이라고 보면 그치. 어. 그럼 오늘 방송 듣기 전에 이 책 읽고 오면 좋겠네. 그러면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끝날 때 이렇게 되게 허무하게 끝나거든. 뭔가를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결국 못 잡고 이게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미술이 진행되는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지. 재밌겠다. 이전 방송 듣고 와도 좋겠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허. 사실 우리 3명 중에 미술 좋아하는 게 범례밖에 없지 않아? 아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범례는 발제도 막 하고 뭔지 알지? 좀 이렇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미술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엄청나긴 해요. 최근에 그 거장의 시선이라고 어디였지? 국립중앙미술관 알아. 거기서 했는데 그거 전성 매진이고.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작품을 잘 안 빌려줘. 그치. 왜냐하면 그 급이 안 된다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냥 어느 정도 문화 수준이 되는 나라에 빌려주거든. 왜냐하면 이걸 빌려줘도 알아먹을 수 알아먹을 있는 수 있나? 국가에만 빌려준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얘네들이 볼까? 가서 충분히 그걸 즐길 수 있나? 이거를 이제 보게 돼. 근데 최근에 계속 좋은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하여튼 문화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 책을 냈구나. 그것도 맞지. 이제는 내 말을 알아먹겠구나. 근데 대중이 드디어. 이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그 좀 약간 제조 몰빵 약간 그게 있는데 그치, 지금 이제 그치. 이게 그게 원래 상급으로 가려면 문화랑 맞아, 그게 되게 맞아, 중요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치. 책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기대된다. 몇 위까지 올라갈 것이. 책이?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미술은 고급 문화인가 저급 문화인가? 아, 고급이냐 저급이냐. 미술이란 문화가 고급 문화로 봐야 될까? 세 명의 인식 속에 미술은 고급 문화인가 저급 문화인가? 근데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술의 탄생은 저 아래였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위에 있었다. 어때? 있어 보였어? 일단 설명을 잘 하면 되게 있어 보일 것 같고 설명을 못 한다면 뭔 소리지?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지만 그걸 즐기는 사람은 위에 있다. 뭔가 탄생은 아래에서 했던 것 같아. 탄생은 가난한 마을에서 뭔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자꾸 발굴하고 투자하고 이게 자꾸 소비하고 했던 거는 고급 문화에 속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얘기가 맞긴 해. 내가 또 정답을 또 말해버렸네. 통찰력이 있었네. 나는 완전히 고급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뭐 요즘은 다르지만 원래 기원으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작품만을 만들 수 있고 그 똑같은 작품은 그 사람이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향유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급 문화 소수가 아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앤서가 보기에 고급 문화의 어떤 조건에 희소성이 있을 것이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고급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본면은 어떻게 생각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처음은 이제 안느처럼 처음에는 접근 문화였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구나 바로 보면 뭔지 이해할 수 있고 뭘 그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인상주의 어쩌고 이렇게 사진기 발명되고 현대미술로 오면서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데로 왔으니까 이제는 좀 고급 문화가 되지 됐다. 않았을까. 그러면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싸구려 액자 같은 게 있잖아. 그거는 예술일까 아닐까? 하긴 도자기도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미술품들. 그렇지. 액자 거기도 액자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거는 예술일까 아닐까? 근데 박리담회가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소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닐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것 같아. 그럼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 뭐 누군가에게는. 굳이 얘기하면 난 대중예술인 것 같아.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 대중예술도 예술이니까. 그러네. 그럼 클럽춤도 대중예술일까? 갑자기? 왜냐면 대중예술, 대중미술, 대중문화 아우르면 뭐 춤. 그치. 그런 거 있잖아. 음악. 그런 것들도 그럼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 범례의 시선이라면. 그치. 뭐 사실 뭐 반드시 한 작품만 존재하는 마스터피스만 예술인가라고 하면 뭐 누구나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걸 어디까지 내려볼까를 계속 토파보면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도자기도
대중예술일 수 있지. 누구나 집안에 둘 수 있다면. 일단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예술이 맞긴 맞다. 나는 나 대답 못했어. 얘기해봐. 근데 나는 앤서랑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면 거기 도자기가 있다고 쳐봐. 그래서 뭐 다 카피일 거 아니야. 그치. 어딘가에 카피품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도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모양이 이뻐서 펜을 꽂아두려고 사.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그 누구 카피 제품 아니야? 이거 사가지고 선물해야겠다. 혹은 뭐 어디 올려놔야겠다라고 사. 이 둘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다르잖아. 거기서 이제 예술로서 소비됐냐 그렇지 않냐가 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다이소에 있는 2,000원짜리 액자로 들어서 그렇지. 다이소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다이소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영국에 가서 뱅크시 그래피티를 봤는데 그게 뱅크시 작품인지 몰라. 그리고 그치, 지나갔어. 그치. 누가 낙서해놨어. 그러면 그게 예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간 거니까. 결국 향유하는 사람의 스탠스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예술이 맞긴 맞는데 소위 복제된 저금 예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내가 질문한 게 미술은 고급 문화냐 이거였는데 물론 답이 여러 개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고급이 맞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다이소의 풍경화는 왜 저급 예술이 되는가?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외계인이 와서 피카소의 작품이랑 다이소에 파는 풍경화를 그냥 딱 똑같이 놓은 거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얘가 이거 보고 피카소께 더 고급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은 판단할 수 없지. 다이소께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거기에 축적된 배경을 아예 모르잖아. 다이소가 뭔지도 모를 거고 외계인은 피카소가 누군지도 모를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술하면 뭔가 시각 예술이니까 외계인이 봤을 때 이거 더 예쁜데 이게 더 고급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게 고귀함을 느끼는 그 수준은 벗어난 것 같아. 스토리를 알고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를 알고 그 작품의 가치를 사람들이 매기는 거지. 그 작품 가지고 아무도 배경 지식 없이 보고서는 전혀 모르지 않을까? 뭐 뱅크시 예시가 그런 것 같긴 한데. 뱅크시가 그런 거지. 나도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외계인이 아예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예쁘다 안 예쁘다가 고급이냐 저급이냐는 또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그 고급이랑 저급이랑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미술을 봤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이소의 작품이랑 피카소의 그림을 놓고 왜 우리가 일단 우리는 상식이 있으니까 피카소의 작품을 당연히 고급이라고 판단하게 되지만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뭐 나는 미술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일상적인 가방을 가져와서 생각을 그렇지, 해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보면 되지. 그렇지. 이제 명품 가방과 이제 시장에 파는 뭐 다이소에 파는 가방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만드는 재료의 질이 다르고 그걸 만든 사람의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에르메스 가방이다. 그럼 한 사람이 뭐 17시간, 18시간에 걸려서 하나를 겨우겨우 만들어. 그리고 그걸 공수하기 위한 가죽도 안 나와서 몇 년 동안 못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거랑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싸구려 가죽으로 찍어낸 가방, 다이소 가방들과의 차이가 사실 명확하잖아. 확연하고. 그치. 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미술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개연성 있는 해석이 뭐냐면 양극화.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의 양극화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본에 따른 계급 구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거는 문화고 그다음 그걸 즐기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계층이 갈라지면서 예술도 다이소 예술과 고급 예술 다이소 미아 발언하시는 다이소 사랑합니다. 대중예술과 그렇게 구분이 됐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게 뭐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화라는 거는 인간이 즐기는 거고 인간 문화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걸 즐기는 계급도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고급 미술.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 걱정 없고 이런 사람은 시간도 많으니까 고민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고급 예술이랑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예쁜 그 자체만 즐기는 다이소 예술로 저급 예술로 이제 구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은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열매지 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을 문화적으로라도 고급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물을 좀 높여주겠다. 네. 돈은 없어도 정신은 고급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하지. 그 상류층은 아니지만 정신은 상류층일 수 있다. 그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방송 준비했다. 이렇게. 끝까지 들어야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미술 중급.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그 근대미술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짧게 정리만 다시 해주고. 좋다. 잭슨 폴록 그림, 그니까 그 공업용 페인트 막 그 뿌린 게 왜 수천억 개 거래가 되고 왜 근대미술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해? 되게 되게 자신이 없구나. 이게 나도 올해 그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되게 여러 번 들어서 그걸 기억했어. 액션 페인팅이란 용어만 기억을 하는 거지. 그림이 기억나냐는 그림도 거 기억나지. 아니야? 그 되게 약간 어두운 톤에다가 막 물감 뿌린 거. 물감 하지만 휘갈긴 거. 잭슨 플록의 그림이 왜 그토록 가치가 있느냐. 기억이 나?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그 평면성을 맞아. 추구하기 평면성.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으나 결국에 잭슨 폴록이 만든 그 그림이 평면성에 가장 가까웠다. 갔다 왔어. 맞아. 그래서 이거를 그때 어려운 말로 자기인식의 현상. 그러니까 그림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그림이라는 거는 뭐 여러 화가들이 있었지. 뭐 드가도 있었고 모네도 있었고 피카소도 있었고 여러 있었는데 이제 결국 그림의 본질이 뭐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림이라는 거는 평면적 예술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 내면서 가장 평면적인 그림이 제일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 들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안 나시면은 이제 또 가서 그걸 듣고 오시면 된다. 듣고 오시면 맞아.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책에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책에는 그림도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좋겠다.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실패를 맛본다. 근데 마지막에 왜냐하면 다시 기억해보면 그때 이제 잭슨 폴록의 그림을 잘 봤더니 물감들이 계속 겹쳐져 있는 거야. 겹쳐져 있는 것도 잘 생각해보니까 높낮이가 있는 것이고 완벽한 100% 평면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미니멀리즘 미술에서는 아예 하얀색만 칠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그럼 완벽한 평면일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감 분자들 사이에도 높낮이가 있으니까 그럼. 완벽한 평면성은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바가 그들이 정의한 예술이 있었는데 그걸 평면적 예술. 그거를 평면 예술. 본인들도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종말 이후에 근대 종말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근대 고시기 1950년 전후에 이상하게 근대가 다 동시에 멸망해. 어떤 거냐면 근대를 상징할 만한 인물이 이제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세계 정복을 꿈꾸지. 하나의 세계. 이 세계를 내가 정복해가지고 이 초딩 같은 꿈. 세계 정복을 하겠다. 그걸 꿈꿨는데 마지막에 실패하지. 그 다음에 근대 과학의 종말. 내가 청취한 바에 따르면 그 양자역학 방송 구화. 지직선 구화. 대박이다. 거기 있었지.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 양자역학을 이제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원자의 구조를 결국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전자랑 원자가 있고 뭐 이렇게 이해하다가 깊이 파보니까 파동과 입자라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이걸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의 꿈도 깨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물질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국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지. 뭔가 다 고정되어 있고 딱 정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의 지성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앞에 있는 핸드폰이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거를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근대 사상가들도 똑같이 이제 실패를 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그 시민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나왔는데 계속 요거를 조금만 더 가보면 진짜 소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평등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너무 아름답잖아. 유토피아. 우리 같이 방송하는 그 후치미 방송하는 하울 씨의 그 꿈인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완벽한 평등한 사회. 그거를 조금만 더 공산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하면 될 것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실패했지. 중국, 뭐 소련, 북한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이 근대 꿈들이 하나같이 다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거의 지구가 멸망하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상하게 그 1950년대 전후로 미술, 과학, 뭐 정치, 사상 다 똑같이 실패를 맛봐. 신기하다. 동시대에 그렇게 한 신기해. 번에 그렇게 된다는 게. 나도 이거 혼자 생각하면서 뭔가 어떤 거대한 어떤 존재가 흐름이었다. 이걸 이거를 알고 막 보니까. 이렇게 휘저은 것처럼 여기까지 기능이었다. 이런 느낌. 그만해 이제 너 안 돼 너네들 안 돼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중론은 아니지만 얘기하는 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구의 역사를 크게 바꿨다. 그 얘기가 많이 그때쯤 나오지. 그때쯤에서 그러니까 사실 막시즘이 나온 것도 예전부터
이전부터 나왔지. 자본주의는 그 더 옛날에 나왔고 자본주의는. 근데 막시즘도 그렇고 말씀하신 뭐 근대미술도 그렇고 뭔가 인류가 생각보다 훨씬 잘 살 수도 있겠다. 라는 모든 철학들이 전쟁 2번에 다 없어지는 거야. 맞아. 이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참담하다. 라는 게 이제 철학할 때가 아니라 총 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옳은 소리 하던 사람 다 총알 이렇게 구멍 뚫려서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막 젊은이들도 거의 몇 천만 명 단위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세대의 공백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무너졌다. 뭐 그럴 그런 수도 있겠네. 그렇게 원인을 보는 얘기도 많이 있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대가 마지막에 이상하게 동시에 멸망하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지. 그래서 히틀러 패망 이후에 세계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각자 이제 분리 독립을 하기 시작하지.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분리 독립해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과학 쪽에서도 소위 양자역학이 등장을 그냥 이해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아 그냥 그렇구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상 쪽에서는 이제 다원주의가 등장해서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진리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좀비가 등장하게 돼. 좀비?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좀비냐 할 수 있는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상징할 만한 존재가 좀비야. 최초의 좀비 소설이 1929년인데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 생각해 보면은 근대 소설이나 뭐 중세 소설 이럴 때 좀비가 없어. 그러네. 좀비는 현대의 창작물이야. 완전 현대네. 그렇지. 드라큘라보다도 어리네. 그렇지. 드라큘라는 되게 예전 분이지. 되게 오래된 분이니까. 잽이 안 되는데 나이가? 심지어 실존 인물이지 드라큘라. 그래? 그것도 다뤄봐줄래?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현대에 왜 좀비가 등장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크 데리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철학자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결정 불가능한 것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냐면 좀비가 살아있는 존재야 죽은 존재야? 그치. 애매한 양자역학이네. 비슷해. 그치. 그거네. 좀비는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막 하면서 돌아다니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에 어디쯤 중간 경계 어디쯤 있는 존재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결정 불가능한 존재다.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좀비라는 창작물 자체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겠지만 그렇지. 그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렇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네. 뭐 생각해보면 좀비 영화도 그 후에 좀 생겨났겠네. 그치. 좀비라는 창작물이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유행되니까 이제 더 발전을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창작한 어떤 작가도 분명히 그 시대의 흐름을 본인이 몸으로 체화하고 그걸 이제 창작을 한 걸 테니까 어떤 결정 불가능한 것들이 등장한 시대다. 또 비슷한 예가 이제 동성애자. 동성애자는 여자야 남자야? 그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할 수 않을까? 있어 확실하게? 동성애자는 있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게이다. 예를 들면 게이다. 그러면 게이는 여자일까 정확히 남자라고 하면 맞나? 그치. 좀 애매하죠.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 장난이야. 나중에 홍석천 형님 보면 약간 여성스러운 제스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여성이냐 남성이냐라는 질문 자체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명확한 답변이지만 그렇긴 하지. 그들의 행동 양식과 생각하는 방향과 그들이 사랑하는 뭔가 성에 대한 관념을 봤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컨벤셔널하게 생각하던 고정관념에 있느냐. 그치. 이게 약간 섹스랑 젠더. 그치. 나뉘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질문에서 개인은 남자 여자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질문이 그게 그럴 수 있으니까. 적대적으로 한 거면은 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런 거지. 게이 중에서 게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랜스젠더로 나중에 된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분들의 인터뷰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래 그분 같은 경우에 남자의 여자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거는 애매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그분은 분명히 본인 여성을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중첩돼 있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남자 몸 안에 있는데 내 정체성은 여성인 거지.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사회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눴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시작됐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다. 아까 좀비 때도 그렇지만 동성애자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애자가 아닌 부류는 사실 기록을 따져보면 로마 때부터 있어. 그치. 옛날부터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고 심지어 이제 흔히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분들 중에서도 남자 기생들도 역사에 많이 나와. 근데 남자 기생이 여성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남성을 상대하는 그런 기생들이 나오는데 근데 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뭔가
이 사회에서 하나의 부류로 인정받으려는 게 왜 포스트 모더니즘 때 와서 많이 더 왕성해졌을까? 그게 중요한 그거에 포인트거든요.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 모아서 되게 불행하게도 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근대 걔는 진짜 사회는 안 되겠다. 그 친구는 안 되는 친구지. 하여튼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이제 지금도 물론 동성애자를 뭐 동성애자분들이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치.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정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 좀비가 등장했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근대는 이양 대립의 시대였다. 중심과 주변이 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 제국, 그다음에 정복해야 될 주변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 미술에서는 유럽 중심의 모더니즘 회화, 그 잭슨 폴록을 포함한 막 꿈을 쫓았던 그 예술가들이 중심부에 있고 소위 뭐 우리나라나 뭐 아프리카나 소위 제3세계 미술은 주변부의 미술 이렇게 있었고 과학 쪽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과학적 세계관이 딱 중심에 있고 뭐 감성적이고 뭐 비성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주변부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백인 남성, 그다음에 주변부에는 여성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삶과 죽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과 주변부의 세계가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이게 다 해체가 됐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과학, 뭐 미술 모든 분야에 이게 다 깨진 거야. 아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누는 소위 이양 대립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경계의 존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시간이랑 공간을 구분했잖아. 시간과 공간. 근데 상대성 이론 보면 시공간 겹쳐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 그치,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소위 이양 대립의 세계관이 붕괴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제 넘어왔다. 그래서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위 이 좀비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작품을 한번 보면 아, 이 작품을 우리 신영님이 우리에게 미리 공유를 해주셨는데 9장을 우리에게 공유해줬고 이거 올라가나? 우리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올려도 될 것 같아. 9장 주셨으니까 한 번에 올릴 수 있지. 마지막에는 우리 사진을 넣어둬야 되나? 10장 채우면은.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지지익선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셔서 같이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이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9점의 작품을 이제 다 가져왔는데 이뻐. 이게 말하자면 지금 현대미술에서 가장 핫한 예술가들 맞아. 내가 뽑아왔어. 아마 보시는 분들 딱 보면은 하나쯤은 최소한 2-3개는 봤던 거다라고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보면 네. 올라프 엘리아손의 태양. 이거 이미지 한번 내가 한번 안내가 해볼게. 소개해 나 이거 딱 봤을 때 눈이 갔던 건 저 태양 뒤에 선이 2개가 있어. 보여? 보여. 난 이거 처음 보는 그림이거든. 세로선. 나도. 세로선 2개가 있어서 약간 조형물 같아 보여. 태양이. 조형물이 맞아. 이거는 그림은 아니고 설치 미술. 그치. 나도 어허.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서 저 태양을 이게 바라보고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닌가. 이게 착각할 만한 거야. 왜냐면 이런 미술이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 아니 이게 그림으로서도 되게 이뻐.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해도 왜 납득할 것 우리가 같아. 헷갈리냐면 지금 신영님이 이제 오브제로 넣은 미술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이 사진이 그림인 줄 알았어. 그냥 이 자체로. 근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관광객들. 관람객들이었구나. 이게 뭘까? 이게 이미지 다시 한번 그럼 설명해 주시면 어떨 것 같아? 지금 태양이 약간 노을빛처럼 태양 자체는 굉장히 노랗고 그 바깥의 빛은 주황색 혹은 갈색으로 퍼져 있고 그 주변이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컬러가 없어. 그 주황빛인지 갈색빛 빼고는 컬러가 없고 사람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다 바닥에.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태양을 만든 건데 인조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올라프 엘리아손이라는 작가가 이 영국 사람들이 태양이 좀 없잖아. 그 흐린 날이 많으니까. 그치, 그 그치. 사람들은 태양 뜨면 무조건 썬팅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프 엘리아손은 가짜 태양을 만들어서 거대한 이제 공간에 태양을 설치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실내야? 실내. 실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작품을 그 굉장히 그 온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태양 진짜 태양처럼. 태양 최대한 근접하게 태양을 가짜로 창조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게 뭐야? 조각이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설치 조형물. 미술이지. 설치 미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설치 미술을 구분할 수 있는데 뭔가 경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 보통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그림이 걸려 있고 그냥 관람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계냐면 조각이라는 장르와
대자연이라는 그 중간의 경계 어디쯤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 현대미술 이해하는 코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좀비의 코드. 와 이거 한번 켜는데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들까? 전기일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탄소 중립적이지 못한 작품이네. 아,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설치한 이 박물관인지 미술관에서 이거는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지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실제로 보고 싶기는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위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게 대박난 전시인데 쉽게 얘기하면 6개월 동안 2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와. 했고 와. 그 영국 사람들은 다 간 거야. 가가지고 음. 다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그 오. 누워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태닝하고? 태닝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뭐 아.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지. 관객들이 받아들인 양상도 결국에 예술의 일부가 됐던 거겠네. 이거는.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사이즈? 엄청 커 보여 사진에서. 실제로 그 정도 그 터빈홀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공간이 있거든. 이제 거기를 태양으로 채운 거지. 신기하다. 다음 작품을 한번 또 보면 같은 예술가의 작품이거든. 아, 그렇구나. 이거 뭔 것 같아?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거 근데 순간 포착 사진 같거든? 그냥 딱 보면은. 맞아. 맞아. 물줄기가 위로 솟고 있고 그 물줄기가 솟은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약간 버섯이나 뭐 포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 같은데 나는 보고 그냥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고 바닥에 맞은 그 순간 찍은 사진 같다 생각했어. 아마 난 이것도 설치 미술이고 계속 분수처럼 물이 나오는 미술품 아닐까 맞아. 싶기도 해. 기본적으로 설치 미술이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전시장 안을 완전히 빛을 철저하게 차단을 한 다음에 뭐 100만 분의 1초인가 이렇게 계속 빛을 순간 한 번씩 쏘는 거야. 이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시를 하게 되면 내가 꼭 알려줄게. 이거는 꼭 한 번 가서 볼 만한 작품이거든. 왜? 더 설명해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몇백만 분의 1초로 조명을 순간 한 번씩 쏘잖아.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이 분수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 이건 그 순간을 찍은 포착한 거지.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그대로 내 눈앞에 이게 딱 멈췄다 다시 나타나는 거야. 되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거든. 이게 그냥 사진만 봐서는 그 사진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게 어떤 순간을 포착해서 이게 우연히 예술품처럼 보이는 순간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가면은 이런 양상이 계속 눈에 보인다는 그렇지. 거지. 뭔가 분수가 터지고 있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그 다른 1초마다 이미지가 계속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른 게 보이는 거야. 멋있겠다.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돼? 작은 분수, 요만한 작은 그러니까 사람만한 분수 정도. 근데 사람만 하면 꽤 큰 거 아니야? 꽤 큰 편이긴 하지. 근데 이건 이제 이 작가가 설치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치. 보통은 이제 작은 분수 정도 사이즈로 설치를 하거든. 이거 진짜 실제로 보고 싶다. 이거는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되게 신기한 경험, 평생 할 수 없는 경험이야.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내가 지식전에 꼭 알려줄 테니까. 이런 건 보기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계의 미술로 이해하게 되면 미술과 자연 그 어디쯤 있다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미술과 체험 그 어디쯤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술과 신성모독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신성모독? 왜냐하면 자연을 미믹하는 거잖아. 태양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복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의 창조 행위를 모방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요게 이제 그 올라프 엘리아스 설치 미술. 진짜. 그럼 좀 이해가 되지. 경계의 미술로 좀 뭔 이해하면.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 작가분의 사실 뭐 설치 미술이나 이런 예술은 사진으로 보기는 절반도 못 보는 느낌인 절반도 것 안 같고 되는 절반의 절반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최소한 동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가서 직접 봐야만 좀 뭔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언젠가 올 것 같거든.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줄게. 근데 이거는 설치 미술이니까 옮길 때 설치 미술은 설치 미술대로 또 고난이 있겠다. 원래 미술품 옮길 때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양반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 그 그런가? 조명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과학을 되게 잘 쓰거든. 그래서 그 몇백만 분의 1초라는 걸 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지. 다음 사진 가면 되나? 오케이. 다음 그림 보면은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의 뭐 이런 비슷한 작품들이 되게 많지. 같은 사물을 여러 번 그려놓고 색깔을 계속 다른 걸 써서 마릴린 먼로 작품도 그렇지. 비슷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그림에는 이제 코카콜라 클래식 캔이 한 380ml짜리 캔이 6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작품이지. 범내는 요즘 안 마시는 그렇지. 제로로만 제로만 많이. 좀 요즘 리메이크돼서 나오면 이제 제로 콜라로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런 앤디 워홀 작품은 나 대학교 초반 때였나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팝아트 열풍 맞아, 있었던 것 그랬었어. 같아. 막 DDP에 전시 보러 가고 막 이랬었던 맞아. 기억이 맞아, 나. 맞아. 그러면 이제 앤디 워홀은 보통 이제 이미지들은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팝아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양반이지.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공장과 미술의 중간쯤. 그러니까 대량으로 찍어낸 거니까 아니면 공산품과 미술의 경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한번 읊어주면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제 누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한 거야. 이 나라의 위대한 점은 가장 부유한 소비자와 가장 가난한 소비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소비하는 전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대통령도 세계 여배우도 당신도 똑같은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콜라는 그저 똑같은 콜라일 뿐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더 좋은 콜라를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콜라는 동일하며 똑같이 좋기 때문이죠. 미국 팝아트를 상징하는 이제 예술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미국적인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요게 이제 팝아트의 원류고 이제 요게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그 다음 작품을 한번 봐. 이거는 이것도 진짜 유명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안느가 너무 한번 유명하지. 이거는 그 긴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간단하지. 그치?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재료가 뭔지 알아? 메탈 같은데? 이거 철이야. 그래서 되게 묘한 건데.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풍선인데 메탈릭 처리가 된 풍선으로 만든 것 같아. 그 그치? 풍선 중에서 반딱반딱하게 만들어진 풍선도 있거든요. 그냥 고무 풍선이겠지만. 왜 그 풍선을 이렇게 그 접어가지고 이렇게 꽈가지고 개 만드는 그거잖아. 그지. 그건데 그거를 크게 철로 만들었는데 그냥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철로 만들었는지 잘 몰라. 그냥 풍선인가?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그냥 풍선인가 하기에는 너무 커. 그렇지. 그래서 뭔가 조형물 같은. 근데 이거 많이 봤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맞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내가 배낭여행 갔을 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걸 봤거든. 나는 진짜로 그냥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 축제하니까 풍선 크게 만들었구나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봤더니 어마어마한 고가의 작품이었던 거야. 이 제품은 양반은 최소 뭐 몇백억 정도 하지. 근데 이거 만드는데도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이거 그렇지. 그 제프 군수는 이제 공장에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돈도. 그리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안이 비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비어 있나 안에? 그것까지 모르겠어. 안 들어가지고. 메탈이 꽉 차 있나? 안에가 비어 있을 순 없지. 이게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안에 뼈대랑 이런 게 철들이 들어 있겠지. 그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은 파랑색, 메탈릭한.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 뭐라고 하지? 모조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많지, 거 되게 많지 않나? 방에 그 데코로도 많이들 둬. 그래? 이건 뭐 강남의 큰 카페 같은데 가면 그거는 진품일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럴 수도 오히려. 있겠다. 강남 카페면 진품일 수 있어. 돈 많은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이제 사람보다 훌쩍 큰 뭐 한 6m는 돼 보이는 그런 조형물이지만 이거 작은 거 되게 많지 않나? 엄청 많지.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이게 풍선으로 이렇게 그 인형 같은 거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니까 풍선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이런 느낌으로 보았던 것 같아. 조형물 혹은 뭐 이렇게 오브제 느낌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앤디 워홀의 후예거든. 그러니까 팝아트의 후예인데 조금 더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어.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양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서 좀 유명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술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양극화 현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미술 쪽에서 얘기하냐면 아방가르드와 키치로 구분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게 존재하고 말했듯이 이제 피카소 같은 게 아방가르드 예술인 거고 다이소의 그 작품은 키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데 이 제프 군스라는 예술가는 이 두 개를 섞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 키치라는 거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키치의 특징은 아방가르드를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아방가르드일까 키치일까? 아방가르드. 틀렸어. 키치야. 왜? 왜냐하면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 잘 들어봐. 이걸 왜 구분하냐면 사회의 양극화 때문에 구분이 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먼저 있었다는 거야. 모나리자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즐기잖아. 가서 보고 오잖아. 얼굴은 미술관 그거는 가서 그럼 볼 수 이미 있으니까. 키치가 돼버린 거야. 옛날에는 아방가르드였지. 장난 아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술을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서민들은 요거를 복제해서 다이소에 갖다 놓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와 키치가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제프 쿤스는 이렇게 이걸 섞으려고 한다. 어떻게 섞냐면 이게 말했던 것처럼 철로 만들었잖아. 철로 만든 건데 풍선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철은 무거움. 아방가르드를 상징해 고급 문화. 그다음에 풍선은 가벼움을 상징하고 키치를 상징한다.
근데 보면은 키치가 예를 들자면 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 풍선만 있다고 봐봐. 이게 작품이 아니고 진짜 다이소에 파는 풍선이야. 이건 아방가르드야 키치야? 키치? 당연히 키치지. 그냥 싸구려 풍선이니까. 근데 이거를 미술관으로 갖다 놓은 것 자체가 두 경계를 섞는 거야. 섞는 거고 재료를 무거운 철로 쓰니까 무거움을 상징하는 아방가르드. 그걸 소재는 가벼운 풍선을 썼으니까 가벼운 키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경계를 계속 섞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재밌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생각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지.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이 양반은 어떤 경계냐면 아방가르드와 키치의 경계 어디쯤에 있는 미술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좀비의 코드로 이해를 해보면. 그럼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아. 너무 잘 되는 것 그래? 같아. 확실히 이런 건 들어야 돼. 도슨트 있어야 돼 옆에. 개인 도슨트. 그럼 다음 사진 보면은 다음 사진도 조형물인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그래? 해. 근데 거미 아니야? 거미지? 거미 누가 봐도 거미인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 큰 거미.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사이즈가 작은 거미를 거대하게 만들므로써 경계를 흐리게 한 건가? 뭐 다른 경계. 어쨌든 경계긴 경계인데 어떤 경계인가? 그걸 맞춰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거 맞춰. 이거 여성 작가고 여성 작가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그다음에 거미라는 소재를 선택했다. 어떤 경계일까? 근데 이거 되게 사이즈별로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작은 걸 본 적이 있어서 맞아. 사이즈별로 있는 것 같고 아마 추측컨대 소재에 뭔가 있지 않을까. 소재. 그렇지. 소재. 거미의 특징을 하나 얘기해 주자면 거미는 통상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 암컷이 크고 그다음에 암컷이 보통 이렇게 애들을 군집에서 끌고 다니면서 케어해 주는 거지. 여왕개미처럼. 여왕개미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암컷. 얘 암컷이야? 암컷을 만든 거지. 무슨 뭐에 대한 경계. 요건 약간 그 사상적인 거거든. 성에 대한 경계인가 그러면? 비슷해. 진짜 어렵다. 그래? 그렇게 어려워? 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건 사상이란 거 경계인데 미술과 페미니즘이라는 사회운동의 경계거든. 그래서 이 루이스 부르주아라는 여성 작가인데 할머니셔. 지금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은 이제 거미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면 거미가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암컷을 상징하는 모성애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본 거야. 거미든지 새끼를 이제 수컷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혼자서 이 새끼들을 케어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때 배 짜는 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바느질 삭바느질 같은 거 해서 키우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의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실을 짜는 어머니, 그다음에 실을 짜는 거미 이런 게 이제 연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게 되게 큰 거미인데 사실은 페미니즘적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크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네. 이 작품이 큼으로써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성을 상징했을 때 뭐 작고 왜소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크게 해서 압도되는 이미지로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것들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약간 공대생 시선에서는 와 이거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았을까? 맞아. 이게 밑에가 점점 좁아지는 진짜로 이제 진짜 거미 다리처럼. 그치. 거미는 곤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곤충의 다리처럼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되게 작은 그런 느낌으로 모아지는데 진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그렇지. 이거 그래서 아마 이제 분명히 공대생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겠다. 그렇지. 맞아. 왜냐면 중요해. 사고나 이거 무너지면 끝나거나. 그렇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사진. 뭔가 싶어 이게. 이거 한번 이미지 범례가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감도 안 잡히는데? 같은 예술가야? 루이스 부르죠.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 어디 곤충의 집 같지 않아? 나는 버섯 같다 생각했어. 그래? 약간 핑크빛이라고 해야 될지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될지 난 약간 느낌에는 창자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맞아. 창자가 맞아. 창자야. 약간 그런 톤에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종기가 나 있는 것 같은 위아래로 종기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 그리고 한가운데 누가 누워 있어. 이게 누가 누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곤충의 시체라고 생각했어.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종기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중간 거야. 크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베이컨 같기도 하고. 조금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타코야끼. 어. 그 모양 생각하시면. 와, 진짜 예리했다. 작품 제목은 아빠를 파괴함.
아빠를 파괴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페미니즘 작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아빠가 되게 나빴나 봐. 그래서 자기 때리고 엄마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게 나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뿌룩뿌룩 튀어나온 것들은 이제 여성의 유방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제 아빠의 창자다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 그냥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되게 강한 뭔가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 초기 작품들이 보통 이런 게 많아.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거미 같은 건 되게 정제돼 있는 느낌이 딱 나잖아요. 근데 초기에 페미니즘 작품은 되게 세게 막 이걸 깨야 되니까 뭐 그런 작품들이 좀 있어. 약간 아빠의 시체라고 봐도 되겠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지. 세상에 좋은 아빠도 많지만 어떤 아빠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다음은 좀 다음 작품을 보면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작품인데 저번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아. 데미안 어스트 작품. 그렇지. 짧게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그 뭐 조형적으로 얘기하면 박제와 조각의 어느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상적으로는 이제 미술과 죽음, 그 소죽음이라는 철학 이거 이제 중간의 경계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건 이제 그냥 지난번 했던 건데 그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의미로 그러니까 얘기했고 마지막은 이제 아이웨이웨이 중국 작가인데 요즘 제일 핫한 예술가야. 아 진짜 이 사람 혹시 이 끝에서 두 번째 흑백 사진은 이분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예술가는 이제 중국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소위 반체제 예술가인데 일단 이미지 설명을 좀 해주면 안녕하셔 이분? 안녕하지 못하지 사실. 나는 처음에 이 사진 봤을 때 이게 조각일까 생각도 했어. 이 사람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 떨어지는 듯한 걸 조각으로 만든 거지. 떨어지는 것처럼. 블러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조각품인가 했는데 진짜 이 작가님이셨고 작가님이 도자기를 하나 떨어뜨리고 계셔. 맞아. 표정은 되게 결연하지 않아 좀. 이 도자기 주인이었다면 한 대 때릴 듯한 표정. 근데 뭔가 이거 그런 거 아닐까? 저 도자기가 상징하는 게 중국의 그런 거고. 예리하다. 그게 지금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떨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거 아닐까? 그럼 이게 멈춰 있어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을 찍은 건데 제목은 한나라 왕조의 항아리 떨어뜨리기. 뭐냐면 그냥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 고려청자 진품을 어서 주워온 건 아니고 어서 사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깨트린 거야. 되게 진짜를 떨어뜨린 거야? 어머.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형식만 얘기해 보면 이런 걸 퍼포먼스라고 하잖아. 그치. 퍼포먼스 예술은 현대미술에서 나오는 예술이잖아. 이거는 미술과 연극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를 깨부셔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근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전통을 깨버리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 이거야. 이거를 이제 근데 아이웨이웨이라는 작가가 왜 했냐면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했거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선 과거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은 소위 모택동 마오쩌둥의 말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나라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려나 조선이나 이런 유명한 자기를 구해다가 깨트리는 행위를 한 거지. 그러면 이게 모택동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까? 아닐 것 같은데. 아니지. 본 거지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 모택동 봐라. 모택동이 말한 게 이거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깨트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게 모택동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문화대혁명을 비판한 건데 뭐 들어봤겠지만 1966년에 이제 공산당이 소위 이제 중국 전통을 다 불태우거든. 그래서 그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만한석이라고 중국이 요리가 발달했잖아. 되게 굉장히 특이한 요리가 많았는데 그런 레시피들을 다 불태워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국 문화를 다 불태우려고 했던 모택동을 비판하면서 난 너 말대로 했다. 깨름해. 그래서 나는 고려청자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 백자 이런 걸 깨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비판을 했던 거지. 이게 뭐 지금 있는 체제를 깨야 한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과거의 모택동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미에 더 가까운 작품이라는 그렇게 거지.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웨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 사회운동, 뭐 이렇게 아니면 반체제 운동 이렇게 그 중간에 경계가 어디에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그냥 사회운동 같잖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 하니까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술과 사회운동의 중간쯤에 있다,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작품을 한번 보면 요거 한번 이미지 설명해. 근데 이거 마지막 작품도 약간 설치미술 같은 느낌인데. 같은 웨이웨이 작품. 근데 뭐랄까 그냥 나무 결 같기도 하고 뭐 사막 같기도 하고. 요건 철근으로 만든 거야? 철이야. 철근이야. 나 나무인 줄 당연히 알았어. 목재인 줄 알았어. 뭔가 느낌은 정리가 안 된 이쑤시개 같은 느낌이야. 줄을 맞춰주고 싶은.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까 좀 고민이 나는 들긴 우매한 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뭐 비정형성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 뭐 이것도 잘 마찬가지로 모르겠어. 사회운동의 성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스촨성 지진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폐허에 가가지고 철근을 막 주워왔어 이 양반이. 그 공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주워가지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작품을 전시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지진이 일어났었어. 그때 스촨에서 지진이 나는데 이때 지역 어떤 초등학교가 무너져가지고 한 5천 명 정도가 죽거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성사해야 되잖아. 성공리에 끝내야 되니까 이거를 취시한 거야. 우리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소문이 나버리면 우리 저기 수영장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기면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취시했던 거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5천 명 이상 죽었는데 명단도 공개를 안 했어.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이걸 철저하게 이제 숨긴 거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아이웨이웨이는 첫 번째로는 그 명단을 찾는 작업을 다 했어. 일일이 가서 누가 죽었나 이걸 해서 명단을 첫 번째로 찾고 두 번째로는 그 스촨성 지진에 가서 몰래 이제 몰래 철근을 계속 가져와서 서양에서 전시를 한 거지. 대단하다. 대박이다. 그거 진짜 직접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이 스촨성 지진 자체가 중국에서는 거의 볼드모트처럼 그냥 입에 올려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그렇게 된 어떤 거지. 이슈인데 이거를 직접 예술품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 걸고 활동을 한 게 맞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안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계시. 그럼 이거는 어떤 경계라고 봐야 돼? 한번 맞춰봐. 이거 뭐의 경계? 미술과 국가 비판. 국가 위반? 미술과 사회운동의 그 사회운동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 그럼 혹시 이 전시 공간 저 뒤쪽에 사실 액자가 한 10장 정도 걸려 있는데 이게 그건가? 혹시 그 지진이 난 스촨성의 사진들인가?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거야. 여긴 너 어딘지 알아 혹시? 이 미술관?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아마 어쨌든 확실한 건 서양 어딘가. 그러니까 이 관람객들이 이제 서양인들인 것 같아서 중국에서는 못하지. 그치. 쉽지 않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자체에서도 쉽게 전시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스촨 지진 기억 안 날 거야.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철저하게 취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웨이웨이는 이거를 이제 꺼내는 이제 작업을 했던 근데 거지. 이 철근들을 이렇게 둔 거는 이런 거에 뭐 의미는 없는 거야? 이 라인의 어떤 라인에 그건 아마 미적인 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어. 내 생각에는 설치 미술이니까. 근데 약간 그 갈라진 땅을 형상화한 것 그럴 수도 같기도 하고 지진을 일어난? 의미하는 거니까. 아니면 지진 현장에서 갖고 온 철근이니까 다 휘어지고 부러졌을 텐데 그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그걸로 뭔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6명의 작가를 소개해 줬는데 어떤 것 같아? 좀 이해가 그 경계의 미술로 이해하면 좀비의 미술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근데 하고. 난 너무너무 좋았어. 왜냐면 여기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9장 사진을 보시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몇 개는 보신 적이 있을 거야. 근데 난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어. 그치. 그 팝아트도 예뻐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그거의 의미가 사실 있을까 싶기도 했어. 그냥 이쁜 색들 조합해서 색깔놀이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이제 역사부터 들었잖아. 이런 미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제 두세 개의 경계를 흐물어내는 거에 미술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개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탄생한 대표작들을 딱 이렇게 후려쳐서 들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 아마 들으시면 이 책 읽고 싶으실 것 같아. 이 사람이 설명해주는 미술사라면 이거 읽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반드시 후속작이 나와야 한다. 그러네. 나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이 책은 이제 모더니즘 회화편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책도 사실은 준비를 하실 거잖아. 있긴 있어.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면은 그림 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상권 사오는 거? 사파 넣는 게 쉽지 않을 듯. QR 이런 걸로 대체 안 되나? QR로? 차라리 그렇게? 그래도 아마 저작권을 요구할 것 그래.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가들한테 개별로 메일을 보내면 생각에 허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돌아가신 있겠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지. 근데 나는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미술을 보고 맨 앞에서도 얘기했던 고급이냐 저급이냐를 나눌 때 내가 했던 게 얘기를 들어야 알 수 있으니까 고급이 아니냐 했는데 그 고급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전형이었던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는 도무지.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몇몇 개는 예뻐. 몇몇 개는 딱 보고 나서도, 아, 이거는 뭔가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절반 이상이잖아.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마치 마지막 작품이 가장 미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맞아. 그렇게 보이지. 의견을 들으면은, 마지막 작품이 가장 가치 제일 있어 좀 보여.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 도슨트가 나는 있는 것이. 오히려 그 팝아트,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랑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잘 와닿는 예시가 그 팝아트 예술들이었어. 예를 들면 코카콜라 캔, 뭐 마릴린 먼로 이런 말 그대로 키치하며 어떤 주역인 것들을 이제 고급 미술로 싹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거잖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전시한다 생각해봐. 그 데코용으로. 그랬을 때 나는 가장 잘 올려둘 수 있는 게 팝아트 애들일 것 같거든. 그치? 컬러감이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급으로 되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뭔가 앤서 말처럼 어디서 한번 봤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미술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 듣는 것도 물론 너무 재밌지만 지금 우리가 언젠가 그치 동시대를 살면서 언젠가 한번 봤던 것들이 이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었다. 이게 사실 되게 흥미롭잖아. 그치. 뭔가 역사책을 보는 것과 내가 역사 안에 같이 있는 건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재밌는 게 우리가 중세 미술을 보면 중세 미술은 성당,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마리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딱 봤을 때 아, 이 시대는 기독교 시대였구나 딱 알 수가 있거든. 뭐 그 미술이 항상 그래. 미술은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안에 있거든. 그럼 100년 뒤에 이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렇네. 그걸 몰라. 풍선을 되게 잘 갖고 놀았구나. 코카콜라를 엄청 좋아했나 보다. 분명히 100년 뒤에 또 다른 지지익선 애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잘해라. 이 시대 애들은 무슨 시대 애들이지? 근데 아마 미술 작품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어떤 시대로 판단할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그게 되게 묘한 짓이지. 재밌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들도 신기했지만 그 말들도 참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아. 그 중간지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게 사실 경계의 지대. 경계에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걸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사실 그럼 조만간 정치도 그렇게 되겠네? 아니지.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아니 나는 오히려 그런 것 같아. 경계를 인정해주던 사회에서 아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점점 더 경계로 구분짓고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도 들어서 오히려 그 정점을 패스트 찍었다? 모더니즘적 흐름이다. 오히려 그런 흐름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만 섞여라 이런 느낌. 한창 섞이기 시작했던 시대가 오히려 더 포용력 있고 관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영님 말씀처럼 먼 미래에는 야 이때 미술이 가장 포용력이 좋을 때였어. 이때 제일 애들 착했다. 인간들이 제일 착했다 이때. 인류가 가장 관대하던 시절의 미술이다. 약간 뭐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고. 포용하는 시대가 좋은 건데.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는 그래도 황금기를 산 거지. 그치. 아니 이렇게 마무리 기엔 좀 그렇고 아니, 더 열릴 수도 있고 뭐 더 닫힐 수도 있고 이건 더 열릴 수도 있지. 우리가 모를 일이긴 하지만 애기를 낳자. 근데 오늘 되게 다양한 작가 저번에는 3작품 정도를 봤었는데 오늘 9개 작품을 봐서 되게 좋았고 아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알고만 있어도 이제 비슷한 전시가 한국에 온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모조품이라도 보면 이거 너네 이거 알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오늘 신영님 방송 마무리 해도 돼? 마무리? 내가 더 있어? 너 없어. 마무리 해도 좋을 만한 그 분량이 너무 잘 뽑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토록 재미있는 미술사 도슨트라는 책 모더니즘 회화편이 나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다음 책이 나올 것 같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신영님 그 소감 한마디 하고 오늘 이벤트 정리하고 방송 마무리할까? 나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책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 우리나라가 진짜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제 물이 좀 달라? 물이 좀 달라졌어. 그래서 그 근대 미술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을 읽으면 그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뭐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이더라도 어떤 그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한번 이해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책을 썼다는 점.
너무너무 재밌었고 신영님 또 왔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재밌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중에 미국 출장 갈 거야. 뉴욕 한번 가야지. 우리 비행기 값 지금 후원으로 모으고 있는데. 다 모아지면은 이제 뉴욕 가서 방송하는 걸로. 2030년쯤에. 후원이 또 많이 들어오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지.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지익선에서 도서 증정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에피소드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채널에 따라서 커뮤니티나 댓글, 에피소드 설명란에 저희가 구글 폼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요. 이 구글 폼 링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이토록 재미있는 미술사 도슨트 도서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이고요. 저희가 개별 통보를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